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입니다. 자, 이곳 올림픽공원 옆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저녁 7시 51분입니다. 제가 올림픽공원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지금 100m 전방에 서울 올림픽 파크텔이라는 호텔이 보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영국의 21대 총리와 28대 총리를 역임한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제33회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프랑스에 관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자, 어제는 나폴레옹의 아우스터리츠 전투에 관하여 촬영을 했었고요. 그 나폴레옹 하면 또 반드시 언급되는 분이 바로 나폴레옹의 호적수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입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1815년 6월 18일에 워털루 전투에서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에게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패배를 해서 나폴레옹의 몰락이 초래됐던 전투, 그 유명한 워털루. 영국은 승리했고 프랑스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나폴레옹의 1805년 12월 2일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나폴레옹이 40번 승리했던 수많은 그 전투 중에서도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전투가 아우스터리츠 전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반대로 그로부터 10년 후 아우스터리츠 전투는 1805년 12월 2일이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815년 6월 18일에 있었던 게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을 꺾어버린 게, 그로 인해서 나폴레옹의 몰락을 가져왔던 게 바로 워털루 전투인데요. 자, 그래서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그 영광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프랑스에는 개선문이 건립이 됐고, 또 프랑스 파리에는 지하철역 이름 오스테를리츠 지하철역도 있고요. 또 프랑스 센강의 수많은 다리 중에 오스테를리츠라는 다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스터리츠는 그 당시에 1805년 12월 2일 당시는 오스트리아 제국의 영토였는데요. 지금은 체코 영토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그건 오스트리아어로는 아우스터리츠고 프랑스어로는 오스테를리츠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파리의 지하철역 이름이 오스테를리츠역, 또 프랑스 센강의 다리 중에 하나 명칭이 오스테를리츠 다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그 전투가 나폴레옹의 최전성기 때 승리했던 그 1805년 12월 2일의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자, 그에 반해서 그로부터 정확히 10년 후인 1815년 6월 18일에는 나폴레옹이 몰락을 하게 된 마지막 전투 워털루 전투입니다. 그건 1815년 6월 18일에 영국과 프로이센 연합군이 프랑스의 나폴레옹군을 꺾어버린 건데요. 자, 그래서 영국으로서는 유럽 대륙을 20년 정도 쥐락펴락했던, 유럽 대륙을 평정했던, 유럽 대륙을 호령했던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몰락시켜버린 그 전투가 워털루 전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승리였던 겁니다. 자, 그 워털루 전투 승리의 영웅이 바로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인데요. 공교롭게 나폴레옹과 동갑입니다. 출생 연도가 동일한 1769년생인데요. 나폴레옹은 1769년에 태어나서 1821년에 남대서양의 외로운 섬 세인트 헬레나에서 5년 6개월의 유배 생활을 끝으로 1821년 5월 5일에 세인트 헬레나에서 52세의 나이에 쓸쓸하게 사망을 했는데요. 그에 반해서 동갑내기였던 호적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해서 영국의 최고의 영웅이 됐고, 전쟁 후에는 정치가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는 영국의 25대와 28대 총리를 했었고요. 1852년 83세의 나이로 그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를 했었습니다. 자, 같은 1769년생인데 나폴레옹은 52세에 사망한 반면에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83세까지 장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영국의 25대와 28대 총리까지 했었습니다. 자, 영국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총리를 2번 한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렸던 나폴레옹 시대에 영국의 수상을 했던 윌리엄 소피트, 나폴레옹보다 10살 더 많긴 했는데 나폴레옹의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의 승리 직후 47세의 나이로 사망했던 분이 영국의 16대 수상과 18대 수상을 했던 윌리엄 피트 수상인데요. 자, 나폴레옹에게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1805년 12월 2일에 아우스터리츠 전투로부터 딱 52일이 지나서 나폴레옹의 그 승리에 충격을 받은 영국의 최연소 수상, 24살의 최연소 수상이 됐던 영국의 16대와 18대 총리 윌리엄 피트 수상이 바로 나폴레옹의 그 아우스터리츠 전투 일로부터 52일 후에 사망을 해버리는 그 정도로 주변 국가의 충격파를 던져준 게 나폴레옹에게는 최고의 영광을 가져온 아우스터리츠 전투입니다. 자, 거기에서 윌리엄 피트도 16대와 18대 영국 총리를 했고 1783년에 16대 총리에 취임할 때 24살의 나이에 최연소의 영국 수상이 됐던 분이 윌리엄 피트인데요. 그분이 16대와 18대 총리를 했듯이 또 그리고 또 2차 세계대전의 영웅 윈스턴 처칠도 61대 총리와 63대 총리를 했듯이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웰링턴 장군, 즉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죠. 공작도 25대 총리와 28대 총리를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 광장 거의 도착했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평화의 문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36년 전 1988년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조성된 올림픽공원의 정문 역할을 하고 있는 평화의 문입니다. 반대 방향 롯데월드 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쪽 방향 약 1.5km 지점의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25대와 28대 총리를 했는데요. 25대 총리는 1828년부터 30년까지 약 2년 10개월 정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834년에는 임시 총리를 한 달 정도 했습니다.
영국의 내각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신임 총리가 이탈리아에서 영국으로 돌아오는 그 짧은 그 과도기 한 달 정도만 임시 총리를 한 게 그게 28대 총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25대 총리는 1828년 1월부터 1830년 11월까지 약 2년 10개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4년 후에 1834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는 한 달 동안 이 임시 총리로서 28대 총리를 했었습니다. 여하튼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귀족 계급 5단계 계급 중에 최고 등급입니다. 공작입니다. 공작. 자, 귀족 계급이 공후 백자 남이죠. 공작, 후작, 백작, 자작, 남작. 이게 귀족의 5단계 계급 레벨인데요. 그 중에 최상인 공작입니다. 공작을 보통 영어로 듀크라고 하죠. 듀크. 그래서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라고 칭합니다. 자, 그래서 최고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영국의 25대 총리와 28대 총리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치에 있어서는 큰 업적은 없습니다. 그 25대 총리를 하던 시절에 자신이 출생했던 아일랜드의 최고의 수건 염원이 카톨릭 교도들의 정치적 자유인데요. 그걸 실현시킨 그 업적이 가장 큰 업적입니다. 원래 영국은 헨리 8세 시절에 영국 국교라에서 성공회가 생겼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다가 루터파의 교리가 결합된 게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인데요. 자, 그 영국은 원래 국교가 성공회인 반면에 아일랜드는 로마 카톨릭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에서는 그 카톨릭 교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들의 정치적 자유가 억압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 25대 총리를 하던 시절에 아일랜드의 수건 염원이었던 카톨릭 교도들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을 한 게 가장 큰 업적인데, 반대로 자신이 총리로서 소속되어 있던 보수당에서는 다수가 그 아일랜드 카톨릭 교도들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당수로 있던 당 대표로 있던 그 보수당의 신임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25대 총리가 된 지 2년 10개월 만에 사임을 하게 되죠. 그리고 4년 후에 다시 28대 총리가 된 것은 그 내각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신임 총리가 돌아올 때까지 임시로 적임자가 없어서 임시 총리를 한 달 정도 했었던 게 25대 총리 시절입니다. 그리고 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자, 영국의 나폴레옹 시절, 나폴레옹이 이제 20년 정도 유럽 대륙을 평정했는데요. 나폴레옹이 영국을 점령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프랑스군 18만 명을 프랑스 북서부 볼로뉴 항구에다 집결을 시켰는데요. 영국을 점령하려면 영불해협, 도보해협 33km를 바닷길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해상 제해권을 영국이 가지고 있었죠. 세계 최강의 해상 제해권을 영국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불해협을 건너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영불해협을 건너기 위한 수단으로 해상 제해권을 단 24시간만이라도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빼앗아 오기 위해서 벌였던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자, 살라미스 해전, 칼레 해전과 함께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가 바로 트라팔카르 해전인데요. 그게 1805년 10월 21일입니다. 자, 그때 영국의 유명한
해군 제독이 나오죠. 호레이쇼 넬슨 제독인데요. 스페인의 남서부 트라팔카르 god에서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함대가 프랑스 빌레브 제독과 스페인의 연합 함대를 격침시켜버린 게 세계 3대전 중에 하나인 1805년 10월 21일의 트라팔칼 해전인데요. 자, 그 트라팔칼 해전의 영웅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영국의 수도 런던 한복판에 트라팔카르 광장에 그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자, 55m의 기단 위에 5.6m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 55m의 기단은 바로 트라팔카르 해전에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 사령관이 탑승했던 함정의 돛대의 높이가 55m입니다. 돛대를 영어로 마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마스트, 세계 3대 해전 중에 하나인 칼레, 1588년 칼레 해전은 범선 시대의 시작에 해당되는 전투고, 1805년 트라팔카르 해전은 범선 시대의 마지막 전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돛배였죠. 돛의 힘으로 추진 동력을 얻게 되는 그 돛범자 돛배 범선. 그래서 호레이쇼 넬슨 제독이 탑승했던 사령관 함정 빅토리호의 돛대의 높이가 바로 55m에서 영국의 수도 런던에 세워진 트라팔카르 광장에 있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은 기단 높이가 55m입니다. 그게 상징성 있는 겁니다. 사령관이 탑승했던 함정 돛대의 높이, 마스트의 높이가 55m여서 영국 런던 트라팔카르 광장에 있는 호레이쇼 넬슨 제독의 동상 높이가 55m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같은 시대에 이제 영국의 육군의 최고 사령관인 오늘 말씀드리는 1815년 6월 18일 워털루 전투에서 나폴레옹을 꺾어버린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의 동상도 영국의 주요 도시에 세워져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잉글랜드 말고 스코틀랜드 쪽에, 스코틀랜드의 중심 도시가 에든버러고 또 근처에 글래스고도 있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나 글래스고 이런 데가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의 기마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글래스고에 세워진 기마상은 거기에 말 머리에도 고깔이 씌워지고 웰링턴 장군의 머리에도 고깔이 씌워졌습니다. 우리 교통 신호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교통 신호 통지할 때 고깔 아시죠? 빨간색 원뿔 모양의 고깔. 그 고깔이 웰링턴 장군의 동상, 기마상, 말을 탄 모습을 기마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도 고깔이 씌워지고 웰링턴 장군의 머리에도 고깔이 씌워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국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가 계속 지금도 영국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로부터 분리하냐 마냐 이런 거 국민투표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가 서로 엄청난 갈등이 있는데요. 그래서 웰링턴 장군은 잉글랜드의 영웅인데 왜 스코틀랜드의 동상을 세워두냐 이겁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 글래스고에 세워진 웰링턴 장군의 기마상에는 왜 잉글랜드에만 세워놓지 스코틀랜드에도 세워놓냐 해가지고 그곳에 고깔을 씌워놨습니다. 일종의 항의 시위 비슷하게 기마상의 머리와 그 웰링턴 장군의 그 머리에 그 고깔을 씌워놨습니다. 빨간색 고깔을 시 당국에서 계속 내리고 내려도 치워버려도 계속 시민들이 씌워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은 하나의 이제 상징이 됐습니다. 글래스고의 상징. 글래스고의 그것도 하나의 문화다라고 해가지고 글래스고에 세워진 웰링턴 장군의 동상은
계속 고깔이 씌워진 게 하나의 문화 전통이 됐습니다. 문화와 전통이. 그게 바로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의 고깔이 씌워진 웰링턴 장군의 기마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잠실 석촌호수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웰링턴 장군이 또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여러분 다 잘 아시다시피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을 건설한 여왕이 누굴까요?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 19세기 때 서세 동점의 시대, 즉 서양의 세력들이,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동양을 하나하나 점령하면서 식민지로 삼았었던 그 제국주의 시대에 5대양 6대주에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던 여왕이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자, 1837년부터 1901년까지 무려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5대양 6대주에 수많은 영국의 식민지를 개척했는데요. 그게 그걸 시작으로 해서 지금도 영연방 국가는 약 54개국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연방 국가, 뭐 예를 들어 캐나다, 인도,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수많은 영연방 국가들, 원래 독립 주권 국가이긴 하지만 형식상의 국가 원수는 영국 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영연방 국가인데요. 그것의 시작에 해당되는 그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면서 5대양 6대주에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한 여왕이 바로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2년 전에 별세하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고조 할머니죠. 고조 할머니. 2년 전에, 즉 2022년에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70년간의 영국 여왕을 하시다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의 고조 할머니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자,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수많은 식민지를 개척을 해서 결국은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 예를 들어 식민지 중에 캐나다에 해가 졌다 할지라도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하다 보니까 뭐 호주는 해가 떠 있고, 또 호주가 해가 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는 해가, 인도는 해가 떠 있고, 이런 식으로 지구 5대양 6대주 곳곳에 영국의 식민지가 있다 보니까 지구가 계속 자전을 함에 따라 어떤 식민지는 해가 졌다 할지라도 또 다른 식민지는 해가 떠 있고, 항상 영국의 식민지 중에 최소 한 군데 이상은 항상 해가 떠 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은 영원한 대영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5대양 6대주에 그 많은 식민지를 개척했던 여왕이 제국주의 시대에 최고 여왕이었던 빅토리아 여왕인데요. 빅토리아 여왕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 총리였던 시절에 즉위한 건 아닙니다.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1828년부터 30년까지 25대 총리, 1834년에는 한 달 동안만 28대 총리를 임시로 총리를 했고요. 그 1834년 웰링턴 공작이 28대 총리, 임시 총리를 사임한 때로부터 3년 후인 1837년에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를 했습니다. 여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 웰즐리 공작이 총리를 했던 건 아닌데요. 그렇지만은 여왕도 자신의 전 시대의 영국의 영웅이었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을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럽 대륙을 20년 동안 평정했던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를 몰락시켜버린
그 전투, 워털루 전투의 영웅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25대와 28대 총리까지 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동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동상을 여기 롯데월드타워 도착을 했는데요. 자,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 5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롯데월드타워하고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롯데월드타워 바로 동쪽에 50m 지점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있습니다. 왜 이곳에 괴테의 동상이 있을까요? 자,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롯데월드타워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롯데월드타워 동쪽 50m 지점에 세워진 이유가 롯데그룹의 창업 회장이신 심격호 회장께서 3년쯤 전 돌아가셨는데요. 그분께서 젊은 시절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매우 감명 깊게 읽으시고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 기업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롯데월드타워의 동쪽 50m 지점에는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자, 괴테의 동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괴테 동상 바로 너머에 약 한 40층 정도 되는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이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인데요. 프랑스 계열의 호텔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 하룻밤 숙박료가 인터넷 검색하면 45만원 정도 됩니다. 저 소피텔 엠베서더 서울 호텔 북쪽에는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 주변에 이렇게 테이블 시설도 잘 되어 있어서 여유롭게 일요일 저녁을 즐기는 시민들이 보입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이블 시설이 참 잘 되어 있고요. 자, 제가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는데 위쪽 방향이 석촌호수의 동호 방향입니다. 석촌호수,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롯데월드타워가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행인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자, 이동을 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자, 석촌호수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 영국에 있어서는 최고의 여왕으로 평가받는 제국주의 시대의 여왕인데요. 우리 서세 동점의 시대, 즉 서양의 제국주의 세력들이 동양의 약소 국가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간 그 서세 동점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19세기, 즉 1800년대인데요. 그 중심에 바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소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어한 대상이긴 한데요. 약육강식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영국 입장에서는 최고의 여왕이었던 겁니다. 제국주의 시대를 이끌었던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이 웰링턴 장군이 1852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즉 웰링턴 장군이 1852년에 83세의 일기로 돌아가셨는데요. 그 이후에
즉 웰링턴 장군의 사후에 빅토리아 여왕이 바로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에 대해서 이러한 평가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흥미로우실 겁니다. 자,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웰링턴 공작이 없는 영국은 상상할 수 없다. 웰링턴 공작은 신화된 자로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모두의 위에 우뚝 섰었다. 온 나라의 국민들이 그를 존경했으며 군주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다. 오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은 사람들이 드물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웰링턴 공작을 기리는 그러한 추모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웰링턴 공작이 없는 영국은 상상할 수 없다. 웰링턴 공작은 신화된 자로서 최고의 자리에 모두의 위에 우뚝 섰다. 그는 온 나라의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으며 군주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다. 오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은 영국인이 드물 것이다 라고 빅토리아 여왕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을 추모했습니다. 추모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를 대기해야 되는데요. 자, 계속 이동하면서 촬영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기다려 볼까요? 자, 이곳은 저기 비추고 있는 방향이 롯데월드 호텔입니다. 롯데월드 호텔이고, 저쪽은 롯데백화점 잠실점입니다. 롯데백화점 잠실점. 그 다음에 이게 롯데월드 타워 다시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비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롯데월드 호텔 바로 왼쪽에 저기 약간은 노란색 조명이 있는 건물이 샤롯데 극장입니다. 샤롯데. 자, 롯데그룹의 기업명이 독일의 대문호 게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 샤롯데에서 이름을 따와서 롯데그룹 기업명을 정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 샤롯데 이름을 그대로 따와서 저 극장 이름이 샤롯데 극장입니다. 샤롯데 극장. 노란색 조명이 불을 밝히고 있는 전방 약 80m 지점에 있는 극장, 저게 샤롯데 극장입니다. 횡단보도 건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북쪽 방향인데요. 북쪽 방향 잠실역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잠실역 겸 잠실대교 남단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남쪽 방향입니다. 저기 경기도 성남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도로가 송파대로입니다. 송파대로인데요. 북쪽에 잠실역에서 시작을 해서 남쪽에 복정역까지 약 8km 정도 뻗어 있는 도로가 송파대로인데요. 이 송파대로, 이 지금 비추고 있는 이 지점이 바로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바로 윗부분입니다. 굴다리. 자, 그래서 여기 가서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제가 22년 4개월 동안 마라톤을 해오고 있는 공간이고요.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4년 6월 30일까지 정확하게 22년 4개월 동안 42.19km를 101회 완주했고요.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개인 최고 기록은 2004년 3월 14일 제75회 동아마라톤 대회에서 3시간 19분 48초고요.
그 다음에 누적 훈련 거리는 지구 한 바퀴 4120km에 약 68%에 해당되는 28,000km 정도 달렸으니까 22년 4개월 동안 일평균 훈련 거리는 3.4km 정도 됩니다. 자, 제가 22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하고 있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서보겠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 서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굴다리입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에서 남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고요. 반대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호입니다. 서쪽에 있다 해서 서호고요. 자, 달리기 하는 분들 보이시죠? 자, 이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수많은 시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의 야외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롯데월드 간판이 부착된 건물이 롯데월드의 실내 놀이시설인 롯데월드 어드벤처 건물입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정말 요즘은 달리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22년 4개월 동안 마라톤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자, 석촌호수 서호 한복판에 롯데월드 매직 아일랜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초승달 모양의 유람 보트를 타면서 유유히 서호를 서호 위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호의 남쪽 조깅로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서호의 남쪽 조깅로 방향이고요. 이번에는 서호의 북쪽 조깅로 방향입니다.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의 풍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서호와 동호를 연결하는 굴다리인데요. 자, 굴다리 보이시죠? 굴다리고, 그 다음에 송파대로, 아까 소개해드린 송파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이 송파대로입니다. 북쪽에 잠실역부터 남쪽에 복정역까지 약 8km 정도 뻗어 있는 송파대로를 촬영하고 있는데요. 이 송파대로, 제가 서 있는 곳이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구간 위에 서 있습니다. 자, 이쪽 방향이 동호입니다. 동호 방향이고요. 자, 이 왕복 10차선 송파대로 이 구간이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구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쪽 방향입니다. 자, 북쪽 방향 잠실역 방향입니다. 전방 400m 지점에 잠실역이 있고요. 전방 약 1km 정도 지점에 잠실대교 남단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남쪽 방향인데요. 전방 약 한 8km 정도 지점에 지하철 8호선 복정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경기도 성남과 서울시 송파구의 접경지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동쪽 방향 잠실 석촌호수 동호 방향이고요. 그 다음에 롯데월드타워. 자, 롯데월드타워는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는 잠실 석촌호수 동호의 북쪽변에 있습니다. 제가 롯데월드타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명이 밝은 곳에서 비춰야 잘 나오니까요. 자, 롯데월드타워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위치하고 있는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차들이 송파대로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와 서호를 연결하는 굴다리 위에서 북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남쪽 방향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롯데월드타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석촌호수 서호, 이곳은 서호가 더 잘 보이니까요, 서호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서호 한복판에
초승달 모양의 유람보트를 타고 석촌호수를 유유자적하는 풍경이 보이고요. 서호의 남쪽 조깅로 산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서호의 북쪽 조깅로 저곳도 달리기를 하거나 산책하는 분들이 보입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2024년 6월 30일 일요일 저녁 8시 30분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부터 200여 년 전 1800년도 초기 나폴레옹 시대에 유럽 대륙을 20년 정도 평정했던 나폴레옹을 몰락시킨 나폴레옹 시대를 끝내버린 워털루 전투의 승리의 주역 바로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분이 영국의 25대와 28대 총리를 하셨던 분이고 나폴레옹과 같은 1769년생이시긴 하지만 나폴레옹은 1821년에 52세의 일기로 사망을 했던 반면 영국의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은 1852년 83세의 일기로 사망했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매우 장수를 했었고요. 빅토리아 여왕, 5대양 6대주의 수많은 영국의 식민지를 개척했던 제국주의 시대의 최고의 그 국가 지도자였던 빅토리아 여왕이 아서 웰즐리 웰링턴 공작을 평가했던 그 말씀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1852년에 웰링턴 공작이 사망한 사후에 빅토리아 여왕이 평가를 했었던 내용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6월 30일이니까 올해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내일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여름 혹서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혹서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빌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 2024년도 하반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활기찬 하반기 보내시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6일 후인 7월 26일부터 8월 11일까지 17일 동안에 제33회 파리 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올림픽의 열기를 느껴보시면서 그 무더위를 식혀보시길 빌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석촌호수 서호를 배경으로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종필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자, 롯데월드타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가 잠실 석촌호수 동호 북쪽변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호의 낭만적인 풍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ave a good night. 자,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